예전 강원도 홍천에 박수덕이라는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농사를 천직으로 생각했던 그는 상처한 후로 다시 장가를 들지 못하자 농사에는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외지로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친구를 사귀고 여색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해 대보름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이날 중령 고개 밑에 다다라 아는 주막집에 들러서 대보름 막걸리 대접을 받고는 날이 저물었으니 자고 가라는 주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집을 부리다시피 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빨리 고개를 넘어 정을 통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녀에 대한 생각만이 머릿속에 어린 채로 어두운 밤길을 용감하게 올라가던 박서방은 갑자기 들려오는 굵은 남자 목소리에 머리가 쭈뼛었습니다. 오밤중에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이 소리와 함께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사내가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딱 봐도 산적이 틀림없었죠. 누구십니까? 딱 보면 모르겠느냐? 내 목숨 값을 받으러 온 사람이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사내에게 박서방은 갖고 다니는 돈과 물건들을 모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니 옷 한 벌은 더 있어야겠는데. 박서방은 놀라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제발 입고 있는 옷만은. 말이 많다. 어서 빨리 벗지 못하겠느냐? 별 수 없이 박서방은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주고 말았습니다. 몽땅 다 빼앗기고 알몸만 남은 상황이었죠. 사내는 겁에 질리고 추위에 지쳐 오들오들 떨고 있는 박서방을 남겨둔 채 고개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몽땅 털려버린 박서방은 그래도 목숨만 남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추운 것도 추운 것이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누굴 만나기라도 하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후미진 비탈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춥고 떨리는 것을 참으면서 10리쯤이나 숲속을 더듬어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나무로 엉성하게 지은 판자집을 발견한 것이었죠. 이런 곳에 인가가 다 있다니. 어쨌든 헌누더기 조각이라도 얻어 몸을 가려야겠다. 박서방은 이런 생각으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몇 번을 거듭 부르자 희미한 달빛 아래 미모가 뛰어난 젊은 여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박서방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자 두 손으로 부끄러운 곳을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싫은 길에서 산적을 만나 옷을 빼앗겼는데 적선 삼아 몸을 가릴 헌 옷이라도 한 벌 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알몸이었기에 차마 하룻밤 재워달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무심코 그의 모습을 훑어보다가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감싸쥐고 있는 것을 보고 홈칫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엔 진정이 되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밤에 밖에서 어떡하시겠어요? 우선 이리로 좀 들어오세요. 박서방은 마지못하는 척 안으로 들어섰죠. 다행히 안에는 아무도 없고 그녀 혼자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건넌 방으로 안내하고는 옷 한 벌을 내주었습니다. 밝은 데서 보니 여인의 생김새가 퍽 아름다웠습니다. 저만 하면 제법 쓸만하군. 박서방은 몸에 훈기가 돌자 슬그머니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그럴싸해서 그런지 야릇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았죠. 여인은 얼마 후에 안방에서 이부자리 한 채를 내어와 박서방 앞에다 펴놓고는 말했습니다. 추우신데 우선 여기다 다리를 좀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며 여인 자신도 허물없이 이불 속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마침내 문고리를 닫아 걸고 무르녹는 듯한 추파를 던지는 것이었죠. 여인의 심중을 짐작 못할 바 없는 박서방은 방금 전까지 덜덜 떨던 것이 언제였더냐는 듯이 흐뭇하게 마주 웃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설레이는 숨결을 토해내며 말했죠. 부끄러우니 불을 끄겠습니다. 여인은 등잔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이윽고 폭풍우가 이는 듯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온우의 극치를 맛본 박서방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팔도 강산을 돌아다니며 여자도 많이 겪어보았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사정은 그녀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결을 가라앉히자 웃으며 말했죠. 세상 일은 재미있기도 하지. 당신의 옷을 빼앗은 사람이 당신한테 마누라를 빼앗겼군요. 무엇이요? 못 알아들으세요? 당신의 옷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란 말이에요. 잠시 얼이 빠져 있던 박서방은 바지를 축혀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지. 어서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겠소.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있다 가셔요. 어차피 도둑질에 바빠서 밤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법은 좀처럼 없으니까요. 아마 새벽에나 올 테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당신같이 재간이 좋은 남정네도 또 만나기 힘든데. 추파를 던지는 것이 다시 한번 안아달라는 것임에 틀림없었죠. 박서방은 시칸이 웃고서는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녀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전번보다 더욱 격렬하게 황홀한 싸움을 치른 두 남녀가 서로 떨어져 이마에 땀을 훔치고 숨결을 가라앉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며 말소리가 들려왔죠. 마누라 나왔소. 어쩌지? 벌써 돌아왔나 보. 박서방은 당황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디까지나 태어난 척했죠. 겁내지 말고 여기 그대로 누워 계세요. 나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처럼 할 테니? 이렇게 귓속말로 일러놓고 날쌔게 속옷을 주워 입더니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니, 벌써 오세요?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제 남편을 맞아들이더니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명절날 밤이길래 손님도 없고 해서 일찍 돌아왔지. 집에 무슨 일은 없었나? 아마 당신한테 걸려들었던 손님인 모양인데 발가벗은 작자 하나가 조금 전에 와서 옷을 달라더군요. 제 발로 죽여달라고 찾아왔구만. 근데 그래서 놓아 보내는 것보다는 붙잡아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옷 한 벌을 주고 건넌방에다 자리를 펴주었지요. 지금쯤 골아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도 관아에 신고할까봐 꺼림칙했는데 아주 이참에 처치해버리고 말아야겠군. 산적은 몸을 일으켜 건너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뭐 이부자리까지 피투성이를 만들어 못하겠어요. 내버려 두었다가 새벽에 처치하셔도 될 텐데. 그럴까? 그럼 도망 못 치도록 꼭 가둬 두기나 해야지. 산적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안방 문을 열고 나와 건너방의 문을 철통같이 얼고 잠갔습니다. 제기랄, 아무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박서방은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방문을 떠밀어도 봤으나 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고 천장을 뚫거나 벽을 허물 재간도 없었죠. 생각다 못해 그는 방바닥에 오줌을 눈 뒤 젖은 흙을 살살 긁어내어 구들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넓혀진 구멍을 통해 부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그는 온 힘을 다해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이라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죽기 살기로 뛰었죠. 그러다가 무언가에 걸려 몇 바퀴 굴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뭔가 푹신한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 푹신한 바닥은 바로 호랑이의 등이었죠.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눈을 떠보니 어느 구멍 뚫린 바위 옆에서 호랑이 새끼들이 달려나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이번에야말로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한 박서방은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마을 쪽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는데 큰 호랑이는 그 소리를 듣고는 어디론가 날듯이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새끼들만이 달려들어 그의 잔등을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는데 발톱으로 악착스럽게 살을 찢어내며 피를 빨아먹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은 바짝 차리면 된다는 생각에 박서방은 마침내 정신을 가다듬고 두 주먹을 불끈 쥔 뒤에 후다닥 일어섰습니다. 요놈의 호랑이 새끼들이! 그는 호랑이 새끼들을 발길로 마구 차넘겼습니다.
손으로 붙잡아 바윗돌에 메어치기도 했죠. 갓난 새끼들이니 찍찍거리며 이리저리 몰리다가 얼마 안 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두 뻗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뒷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돌아오면 분명 새끼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박서방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바위 구멍 밑에 서 있는 높직한 소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맨 꼭대기에 앉아 내려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가 시근덕거리며 돌아왔는데 사람은 없어지고 새끼들만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포효를 하며 날뛰었죠. 그 위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호랑이는 나무 꼭대기 위에 있는 박서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길길이 날뛰며 나무에 뛰어오르려 하였죠. 하지만 다행히도 꽁무니의 발톱 끝이 닿을 듯 말 듯 한치의 차이를 두고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얼추 동이 틀 무렵이나 되어서야 슬그머니 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호랑이는 바윗돌과 나무동치 사이에 곤두 서 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어째서 저렇게 꼼짝도 않고 있을까? 박서방은 살금살금 나무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내려섰으나 호랑이는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죠. 호랑이가 제 풀에 죽다니. 뭔 이런 일이 다 있다냐. 호랑이는 밤새도록 날뛰어 기진 맥진한 끝에 운 나쁘게 바위와 나무둥치 사이의 창끝처럼 뾰족한 등걸에 배때기를 찔렸을 뿐더러 또한 몸뚱이 전체가 바위와 나무 틈에 끼어 숨도 못 쉬고 내장까지 터져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부짖던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가라앉자 아랫 마을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여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박서방은 새끼들에게 찢긴 등허리에 피가 멈추지 않아 피투성이었죠.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큼직한 호랑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내가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 잡았구만. 사람들은 왁자하니 몰려들어 박서방을 빙 둘러쌌습니다. 대단한 장사요, 장사. 어떻게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 잡는단 말이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는 짐짓 자신이 잡은 듯이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하기야 힘으로 잡은 것은 아니지만 느긋한 참을성과 정신을 잃지 않은 꿋꿋함으로써 싸우지 않고도 이긴 것이니 그가 잡았다 해서 이상할 것은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과 호랑이를 정진사라는 선비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정진사 댁은 호랑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었죠. 이틀 전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애지중지하는 딸을 시집 보냈었는데 신랑이 뒷간에 간다고 신방을 나서는 순간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려간 사위는 그렇다 치고 딸에게까지 호환이 미칠까 두려워 밤마다 마을 사람들을 청하여 징이나 꽹과리를 치고 야단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천지가 떠나갈 듯한 포효 소리가 들려와 더욱 경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뚝 그침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려 산에 올라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호랑이와 박서방을 떼매고 온 것인데 박서방은 긴장이 풀린 위에 상처의 동통을 참지 못해 자리에 눕자마자 그대로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이 꼴을 본 정진사는 박서방을 딸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으로 여기는 만큼 사람들을 시켜 온갖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주고 여러 날 만에 비로소 깨어나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마도 하늘에서부터 내 딸과는 무슨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야. 만일 처자를 거느리지 않았다면 내 딸 아이를 데려가도 좋네. 진사는 박서방에게 그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제취를 못해 자꾸 타락된 길만 걷던 박서방으로서는 감히 먼저 청하지는 못했어도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였는지라 망설이지 않고 승낙하여 아리따운 이팔 처녀를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객지로 나다니던 습관을 딱 끊고 도난, 연한, 호난의 삼난을 평생의 거울로 삼아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을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